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국 최초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는 300억 달러의 기존 투자 이행과 6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가축 분뇨와 쓰레기, 대남 비방전단을 넣은 풍선 260여 개를 전국 곳곳에 살포했습니다. 김여정은 성의의 선물이니 계속 주워 담으라고 조롱했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이틀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UAE 정상회담 전에 지금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300억 불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했고, 이번에 UAE 측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와 투자기관의 이러한 결정이 결국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MOU만 잔뜩 체결하고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낭패인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이 작년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때 직접 약속했던 미화 300억 달러 규모의 대한 투자 약속, 실제 이행 속도 아주 빠르다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MOU, 양국 정상들끼리 만났을 때 이 MOU를 체결을 하는데, MOU는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까지 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양국 관계의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행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그런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상당 부분 투자 결정을 내려서 이미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양국 간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를 좀 꺼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아랍권이 좀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30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에 지분을 투자를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도 400만 배럴의 한국의 원유 비축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작년에 MOU를 맺었었는데, 그 400만 배럴을 조금 늘리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바라카 원전의 추가, 그러니까 5, 6호기의 건설에 대한 차벽, 또 SMR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이 MOU, 즉 투자 양해각서를 20건 가까이 새로 체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LNG 운반선 수주인데, 이게 보통 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치면 세계 7등 정도 될걸요.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요. UAE는 물론 석유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100년 동안 먹고 살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나라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게 총 15억 달러에다가 추가 발주 옵션까지 더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추가 발주 옵션이 별도로 붙는 초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LNG 운반선 6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이제 그 LNG 운반할 배를 건조하고 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천연가스를 수입할 활로를 얻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서 UAE가 10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면서도 원자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9년에 한국과 원자로 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나라가 바로 UAE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맞습니다. 때.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방문했는데요. UAE의 국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자기 아버지 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네. 자기 할아버지 때는 아버지 때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아마 자기 자식들은 우주선을 탈 것이다. 아, 멋진 그럼에도 말이네요. 네. 불구하고 여기서 앞서가는 시대를 보지 못하면은 내 후손들은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른다. 오, 통찰력이. 그러면서 원자로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나라인데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그 UAE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렇게 LNG 건조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하고 또 원자로라든지 에너지, 국방, 투자와 관련한 교류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다시 내 아들 대에서 낙타를 탈 수 있다. 낙타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판단, 결단이 모든 것을 가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와 UAE가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더 깊어지고 발전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발전된 거죠? 네,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UAE와 함께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서로 수출을 할 때 관세도 낮춰주고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규제도 낮춰주고 비관세 장벽도 낮추고 해서 사실상 같은 나라처럼 이렇게 서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준하는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UAE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UAE에 진출을 할 때 서로 이 각종 관세랄지 비관세 장벽을 낮춰서 자유무역을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을 했을 때 이미 4개 분야를 설정을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되어 왔지만 투자 분야랄지 에너지, 원전, 국방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에 준하는 그런 협력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있죠. 여기에 AI 기술까지 추가를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국부 펀드가 6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 오일 달러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네. 이 석유 산업에 집중돼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이랄지 AI 기술이랄지 이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을 M&A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해서 경제를 다각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상당히 주요한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번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취타대, 전통 취타대죠. 또 어린이, 우리 또 군병력 이렇게 어우러진 730여 명이 참여한 환영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 유명한 블랙 이글의 축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들 영상으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네, 공식 환영식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아크 부대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취타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취타대에도 완전히 그야말로 풀 밴드가 지금 다 나왔고요. 양국기가 내걸린 가운데 이제 하늘에는 저 유명한 블랙 이글. 자, 4가지 종류의 그 색색의 연기를 뽑는데 이게 UAE 국기색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네. 자, 박수를 치고 아크드 부대원들이 많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양국기를 흔드는 이
우리 또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양국의 이제 그 관료들과 악수를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왕세 제 시절부터 숱한 환영식을 경험한 게 이 무함마드 대통령인데 그런 무함마드 대통령의 극찬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그 공식 환영식이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성대하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는데요. 특히 이 아크 부대는 우리나라가 그 2009년 원전을 건설할 때 그 주변의 방호라든지 보안을 담당했던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요. 특히 21세기의 외교는 과거에는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순방하든 환영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최고의 VIP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UAE 대통령도 상당히 감동을 받을 만큼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아크 부대원들이 500m에 저렇게 도열해서 수행원들과 대통령차가 지나갈 때 순차적으로 구호에 맞춰 경례를 했는데 저걸 보고 대단히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특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낙타병이 도열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UAE 대통령이 왔는데 현지에서 활동하는 아크 부대원들이 대한민국에서 UAE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크 부대원들은 공식 환영식에도 아까 보신 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아크 부대원들을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15일 UAE의 아크 부대를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한 모습입니다. 부대원들의 그 군복을 같이 입고 당시 이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을 했죠. 모두 씹어 먹어드리겠습니다. 위협하는 네, 저렇게 이제 현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하고 그랬죠. 막내 그래요. 얘기하세요. 아빠가 얘기해. 네, 아크 부대는 두 나라의 국방 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자, 아까 정우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아랍 말로 형제란 뜻인데 어떤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크 부대 말씀하신 대로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태후. 예. 거기 그 송중기와 송혜교가 출연하는 드라마였는데 송중기 씨가 군인으로 나오죠. 그렇죠. 진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송중기 씨가 근무했던 그 부대가 바로 아크 부대였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상의 그 군복이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크 부대의 임무는 뭔가 하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전사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갖게 되고요. 또 유사시에 항구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게 되는데 이 아크 부대가 현재 파견된 게 2011년에 처음 파견이 됐습니다. 이 파견이 된 계기가 뭔가 하면은 2010년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 한국 특전사들의 대테러 시범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보고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네. 이 부대원들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서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좀 훈련시켜 줄 수 없겠느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결국은 파견을 하게 된 그런 셈이었죠. 이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2009년에 이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수준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렇죠. 상당히 그 가까워진 그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육지와 바다 모든 면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부대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과 어린이 환영단,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성대했고 그 내용과 형식이 UAE 이 수행 대표단들을 감동을 시켰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해외의 정상들이 방문하면은 그 환영하는데 그 감동을 주는 걸로는 아마 세계 1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가 오래된 환영이거든요.
과거에 1970년대에 갓 취임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막 그랬을 때 그랬죠.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그 연도에 배열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격한 환영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그 철수가 이제 그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환영식도 지금 영향을 50~60대들이 그때 미쳤다. 거리에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블랙 이글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색, 녹색, 백색, 청색이 UAE를 상징하는 그런 그 국기 색깔을 상징하는 그런 연기일 뿐만 아니라 그 태극 문양 또 두 색깔까지 선보이면서 그 에어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영단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랍어로 이제 네. 환영 인사를 하잖아요. 아살라무 아살라무 알레이쿰. 알레이쿰이라고. 그리고 또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UAE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 노래 들으면 굉장히 감동하게 되거든요. UAE 갔을 때 뭐 아리랑 나오고 그러면 뭉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감정선을 자극하면서 그 한국과 UAE 간의 그 전략적 관계를 심리적으로 제고하는. 왜냐하면 UAE 같은 나라는 7개의 토후가 이제 그 합쳐가지고 연합국의 형태를 띠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부다비의 수장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사실은 왕이죠. 뭐. 왕이죠. 네, 예. 1인 치하의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야크 부대를 포함해가지고 아마 그 감동의 도가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대통령이지만 셰이크라고 불립니다. 그게 과거에는 추장이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마지막 친교 차담을 나눴는데요. 자, 이 차담 자리에 무함마드 대통령의 큰딸 장녀도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냥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이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처음 방문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마리암인데 마리암이 대통령실 UAE의 대통령실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차관급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한단에 같이 소속이 돼서 같이 한국을 찾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무하마드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서 같이 동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8일에 만찬 자리에서도 같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던 차담회에도 같이 참석을 했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첫 국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해 줘 깊이 감사하다 그랬더니 마리암 그 부의장이 오히려 더 제가 감사하다. 네. 물론 인사적인 의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에 앞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는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난 상위 회장 겸 SK그룹 회장 같은 주요 그룹 총수들 이틀 연속 참석을 했죠. 지금 이틀 연속했다라는 자체가 UAE 대통령의 이 순방 목적에 이 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랍 국가 중에 가장 세속화됐다고나 할까요? 가장 지금 21세기로 그 앞서 나가는 나라가 바로 UAE 아닙니까? 예. 우리는 두바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두바이는 그 UAE 중에 넘버 2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딸을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다른 성정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요. 현대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 현대, 한화의 그 오너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화성 반도체 공장을 세제 때도 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통신이라든지 반도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SK 관련해 가지고는 그 탄소시장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해서 UAE와 MOU를 맺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UAE
북부 펀드와 MOU를 맺고 지금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모빌리티. 그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물론 방산이죠. 방산. 그래서 그 11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제, 그다음에 천궁2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것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국 기업 마인드로 한국을 방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눈길을 끈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대통령이 바쁜 이 국빈 방문 일정에 짬을 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만나자마자 포옹했고 이 전 대통령의 친손주들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네,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관저를 직접 찾았다고 하는데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우애를 보이고 이건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논현동 관저 입구에다가 이 환영한다는 이런 문구를 영문으로 걸고 현직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극기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기를 같이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저렇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무하마드 대통령이 도착을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윤옥 여사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같이 이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무하마드 대통령하고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당시 2009년에 원래 이 바라카 원전이 프랑스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리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5일 동안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5일 만에 결국 무함마드 당시는 왕세자였죠. 예. 무함마드 왕세자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왜 이 원전을 수주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을 했고 결국은 그 설득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왔었죠. 개선문에 거의 들어갈 뻔했던 걸 잡아서 한국으로 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하마드 대통령이 실제로 사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결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돈독한 우애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하마드 대통령의 인연은 신 교수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15년 전인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연이 각별해요. 2009년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국내외의 평가가 가장 엇갈리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그 대외 정책이나 외교에 있어서는 특히 해외의 정상들이 인정하는 국가의 리더이거든요. 지금 이제 UAE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외교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같이 사우나도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외교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실리이고 실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기업인으로 그 활동했던 시기의 경험, 축적된 경험에다가 또 다소 거칠긴 하나 영어 실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그런 어떤 그 수주를 얻어낸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후진타오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 할 때 중국이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후진타오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협조하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이런 것도 협조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국내 정치, 국제 정치에서 비판할 것은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해야 된다. 오죽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보겠다고 집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사실 원전은 우리가 수주했는데 저쪽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들이 쓰게 하고 네.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진짜 외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뼈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랍권에서는요, 부모와 형제가 물에 빠졌을 때 형제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형제 관계, 아까 말씀드린
아크를 중요시하는 게 아랍인들입니다. 무하마드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깍듯이 챙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역시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제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했을 때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당히 건강을 상당히 관심 있게 챙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방한하기 전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저 대통령실의 요리사가 직접 요리한 13가지 요리, 뭐 연어라든가 양고기랄지 뭐 이런 요리들을 두 차례에 나눠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네, 두 차례에 나눠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끔찍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요리사가 한 요리를 그 먼 데서 네. 챙겨 보낸다는 거는 이게 대사관도 동원이 됐을 거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수송 작전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선도를 유지를 하면서 옮겨 실었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갔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가축의 분뇨, 온갖 쓰레기, 점심시간이라 좀 그렇습니다. 대남 비방 전단을 넣은 300개에 가까운 대형 풍선들을 우리 측으로 내려보내서 전국 곳곳에서 터지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성의의 선물이니 계속 2번 그랬어요. 주워 담아야 할 것이란 조롱까지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식에 앞서 속보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합참이 오늘 아침 6시 14분쯤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합니다. 1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발, 지난 17일에 단거리 발사 이후에 13일 만이네요. 네. 그 동해상으로 지금 그 10여 발을 발사를 했는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그래서 한 350km 정도 비행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3일 만에 다시 또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일 연속 도발입니다. 이거는 UN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군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금 규탄하면서 추가 불법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우의 독경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무뎌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무뎌진 상황에서 더 독한 그런 그 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의 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 북한을 비호하는 그런 행태를 그렇죠.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치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듯 발사하면 규탄하고 발사하면 규탄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뎌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흘 연속 도발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나흘 중에 뭐가 있느냐? 북한이 심야와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려보낸 오물 풍선들이 우리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상도, 호남 등 여러 지방에서도 발견이 됐고 아직 더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제 정치학을 배우면서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국가의 어떤 존엄 내지는 위신이다. 프레스티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프레스티지 자체도 없는, 그것 자체도 없는 정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걸 보내면서 그 여동생인 김여정이 조롱의 또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진짜 말도 하기 더럽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분명히 피해를 주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 원인은 지금 대북 전단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은 2016년 이후에 약 8년간은 뜸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지난 26일 뜬금없이 예고까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대북단체의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날려보내는 것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을 곧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그렇네요. 휴지장, 오물짝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축 분뇨랄지 온갖 휴지와 오물을 저 풍선에 담아서 풍선이 터질 수 있는 장치까지 달아서 한국으로 보낸 것이죠. 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한국으로 이 저 오물 풍선을 보내서 주택가와 차량이 파손된 적이 있었는데 한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풍선 살포 직후에 북한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란 걸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비아냥, 조롱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담화 내용을 보면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북단체가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우리가 보내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냐,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우리도 인민의 표현의 자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순화를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더 심한 표현이 많은데요. 굉장히 심한 표현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정말 원색적인 표현으로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여정이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저는 처음에 이거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네. 계속을 2번 썼습니다. 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거다. 그렇죠. 앞으로 몇십 배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예고까지 했으니까 이 오물풍선을 앞으로도 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자, 북한의 이 삐라, 대남 전단 살포는 반세기 전부터 있었죠. 이후락 중정부장의 극비 방북, 그리고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됐던 1974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첩대책본부는 북한 괴뢰가 최근 500원권 한국 지폐를 붙인 불온 전단 등을 대량으로 날려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괴뢰는 이러한 불온 전단들을 고무풍선을 이용해 휴전선 인접 지역과 서울 근교에 대량으로 공중 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공격과 폭언 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괴뢰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서 반공 태세를 더욱 굳혀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다닐 때쯤 되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500원짜리 동전 넣어서 해가지고 저거 발견하면 신고 안 했어요. 왜? 돈이니까.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번 오물풍선은 심야와 새벽을 틈타 기습 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발견 지역이 전국 도처예요.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띄워가지고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자동으로 터지게 폭탄 장치가 있어서 적절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바람의 방향도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평택, 심지어는 그 호남 지방, 광주라든지 또 경기도의 광명, 수원, 용인, 화성, 양평, 수도권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떨어졌다라는 신고가 들어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경기도가 이제 피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합참은 북한이 이런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서해와 휴전선 일대에서 GPS 교란 작전도 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했으니까 이게 이틀 연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GPS가 뭔가 하면 이제 위성의 신호를 쏘아 보내면 그 신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차량이랄지 무기랄지 이런 것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GPS 시스템이 우리 무기 체계에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GPS를 교란을 시켜서 무기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한 2010년부터 굉장히 GPS 교란 공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번 지난 3월에 한미 연합 연습훈련이죠. 자유의 방패 훈련 때도 GPS 교란 그런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풍선을 보내고 나서 아마 그 직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29일 새벽에 서해상에서 GPS를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기 체계의 GPS가 교란을 받게 되면은 무기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위험을 안을 수 있는데 무기 군사용 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전파 교란에 조금 견뎌내는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항공기랄지 민간 선박이 좀 취약하거든요. 큰일 나죠. 한번. 그래서 이번에 서해상에서 지금 서해 꽃게잡이가 한창인데 꽃게잡이를 나가려는 선박이 이런 GPS 공격 때문에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잘못하다간 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실패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받은 이 엔진 문제였다고요? 네, 지금 합참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엔진 연소 개통 문제로 추정된다 이랬는데요. 북한 스스로가 이실직고 하듯이 그 새 개발 액체 산소 그리고 석유 발동기 동작 믿음성의 문제로 실패했다. 이렇게 그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적용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것을 다시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이러한 그 발사 실패가 상당히 그 권력자에게 낙담할 일이기는 하나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의도는 한국에서 있었던 한일중 그 회의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죠? 왜냐하면 네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창이 여기 왔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적실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군요.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번 발사 실패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충격을 받고 좀 낙담했을 인물, 김정은일 겁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그 김정은이 즉각 공식석상에서 실패를 인정했네요. 네, 뭐 1단계 발동기의 비정상으로 자폭 체계에 의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실패할 정도로 우리가 아마추어는 아니다. 우리도 다 알거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을 저렇게 권력자가 자인했다라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가 뭘 실패했는지 정도의 그 지식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유를 밝히면서 향후에 또 발사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이것이 정찰 위성이 됐든 아니면 미사일이 됐든 기술 체계의 기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발언은 김정은이 북한 북방과학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싸잡아서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절개들은 미 전략자산의 대대적인 조선반도 지역 투입, 무차별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 연습들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나 추구하는 음흉한 목적이 있어서 전례 없이 발악적으로 변이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고도 적들은 저들의 도발에 상응한 우리의 응당한 자의적 조치들에 대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궤변으로서 세계의 여론을 기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 우리를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는 비난까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예고를 했고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27일 오후에 서해상에서 20대의 그런 전투기가 참여를 하는 그런 비행 편대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편대 훈련을 두고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무력 시위로서 우리에게 정면 도전을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의료 개혁 속보죠. 1,500명 이상 늘어난 내년도 전국 의대의 정원이 5월의 마지막 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안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아시다시피 24일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제 승인을 했죠. 이 대입 전형 승인 계획에 이제 각 대학의 정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24일 이 대교협의 승인으로 사실상 절차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교육부하고 대교협이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중에서도 뭐 정시 비율은 얼마나 할지, 수시 비율은 어떻게 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각 대학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서 동시에 학부모와 또 학생들에게 발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못이 완전히 박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이 내년도에 대입 정원이 전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의 다 했죠. 그렇습니다. 학칙에 대학 정원 내용이 포함이 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32개 대학이 이번에 정원을 늘리게 되는데 25개 대학이 이미 완료를 했고 7개 대학도 3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31일 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전공의들의 이 본격적 복귀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은 조금씩이나마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했네요. 네, 의대 정원은 국민 여론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의대에 그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법이 거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사법부가 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의대나 교수진이나 전공이나 의사들의 불만은 여전히 팽배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유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차관도 복귀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를 확실하게 차이 두고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담론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복지부 차관 말입니다. 이 복지부 차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데도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사 잘못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의 말씀은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복귀 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과 개혁 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 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이미 1,285억 원의 예비비가 투입이 됐고 또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75억 원을 더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공의들의 떠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공중보건이랄지 군의관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파견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PA 간호사들, 진료보조 간호사들도 그렇죠.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에게도 지금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4월 달치는 아직 지급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고생하는데 그 돈을 못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의료기관 간에 환자들을 전원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환자를 전원시키는 데에도 소요되는 비용, 뭐 이런 비용까지도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 치료의 그 휴일 또 야간에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비용이 또 절실한데 못 줬다. 네. 의료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최대 4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PA 간호사의 말씀하신 수당도 네. 이제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우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KTV 유튜브에서는 언제든지, 내일 재방송은 오전 6시부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정오에 저는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